생애 한때에 자신이 캄캄한 암흑 속에 매장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 어둠 속을 전력 질주해도 빛이 보이지 않을 때가. 그러나 사실 그때 우리는 어둠의 층에 매장된 것이 아니라 파종된 것이다. 청각과 후각을 키우고 저 밑바닥으로 뿌리를 내려 계절이 되었을 때 꽃을 피우고 삶에 열릴 수 있도록. 세상이 자신을 매장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파종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매장이 아닌 파종을 받아들인다면 불행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만약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다면, 전체 이야기를 안다면 지금의 막힌 길이 언젠가는 선물이 되어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게 될까? 그것이 삶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지나간 길이 아니라 지금 다가오는 길이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책 읽기 은하수 책방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인사드립니다. 올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에 계시든 행복하고 평안하십시오. 새해 첫 책으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 류시와 작가님의 산문 골랐습니다. 튼튼한 마음 근육을 위한 책입니다.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학생 시절에 류시와 작가님의 책을 읽으며 삶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과 고뇌로 잠 못 이루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게 이 작가님의 책은 젊은 날의 방황과 시녀를 다독이며 위안과 희망을 주던 그런 책들이었습니다. 삶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과 삶을 허투루 살지 말라는 작은 울림 같은 게 느껴집니다. 책을 다 읽고 나면 매번 후련한 안도감과 뭔가 마음속에 옹이져 있던 매듭이 스르르 풀어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본문에서 제가 고른 몇 편의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장차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중에 친구가 모 언론사의 입사 지원서를 구해왔다. 그는 함께 지원하자며 내게도 한 장 내밀었다. 잘하면 외국 특파원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친구의 말이 결정적이었다. 우리는 운이 좋으면 히말라야로 취재를 떠나 성자나 외계인과 인터뷰하는 특종을 터뜨릴 수 있을지 모른다고 농담을 하며 열심히 지원서를 작성했다. 그런 우스갯소리를 한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잊기 위한 나름대로의 전략이었다. 필기시험은 열흘 뒤였다. 지금도 서울 북악터널 부근에 있는 국민대학교 앞을 지나갈 때면 그때의 일이 떠오른다. 시험장이 그곳이었다. 어느 과목이든 자신 있다고 큰소리치면서 곰팡내 나는 월세방에서 밤새워 예상 문제집을 풀었다. 드디어 시험일인 일요일. 설레는 가슴을 안고 아침 일찍 시험장에 도착했다. 그런데 학교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시험 장소를 가리키는 화살표 방향을 따라 강의실로 가니 텅 비어 있었다. 정문으로 다시 가서 물었더니 수희 아저씨가 이상한 눈으로 존 레논처럼 생긴 장발의 청년을 쳐다보며 시험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였다고 했다. 날짜를 착각한 것이다. 망연자실 서 있다가 수희 아저씨의 눈초리가 하도 강렬해 학교 앞 골짜기에 있는 국밥집으로 가서 아침부터 혼자 술을 마셨다.
사회에 편입될 수 없는 천형을 받은 자신을 한탄하며 인생이 첫 구간부터 막혔다는 불길한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그날 정릉에서 종로까지 비틀거리며 걸어와 조계사 법당에서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게 긴 머리로 가리고서 부처님께 절하는 척 엎드려 잠이 들며 나는 생각했다. 이것은 다른 인생을 살라는 하나의 계시라고.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에 소속되지는 말자고. 그렇게 시험 날짜를 착각해 외계인과의 인터뷰는 물거품이 되었지만 훗날 히말라야 여행은 농담처럼 현실이 되었다. 만약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다면, 전체 이야기를 안다면 지금의 막힌 길이 언젠가는 선물이 되어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게 될까? 그것이 삶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지나간 길이 아니라 지금 다가오는 길이다. 한 남자가 큰 회사의 사원직에 지원했다. 면접관이 그에게 사무실 바닥을 청소해 보라고 했다. 그의 청소하는 태도를 만족스럽게 지켜본 면접관이 말했다. 당신을 채용하겠소. 고용 계약서와 근무 조건 등 세부 사항을 보내줄 테니 당신의 이메일 주소를 주시오. 남자가 말했다. 저는 컴퓨터도 없고 이메일도 없습니다. 그러자 면접관이 말했다. 이메일이 없다면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요. 미안하지만 우리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고용할 순 없소. 남자는 희망을 잃고 그곳을 떠났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주머니에는 단돈 10달러가 전부였다. 고민하던 그는 과일 도매상에 가서 10달러짜리 토마토 한 상자를 샀다.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며 그 토마토를 팔았다. 2시간도 안 돼 그는 전 재산을 2배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같은 날 그 일을 3차례 반복한 결과 80달러를 주머니에 넣고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남자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날마다 토마토를 팔았다. 매일 그의 재산은 2배 혹은 3배 늘었다. 얼마 후에는 수레를 사고 또 얼마 후에는 트럭을 샀다. 곧이어 여러 대의 배달 트럭을 구입했다. 5년 후 이 남자는 매우 큰 규모의 식품 도매업체 사장이 되었다. 성공한 남자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 보험을 들기로 결정했다. 상담을 마칠 무렵 보험사 직원이 그의 이메일 주소를 물었다. 그러자 남자는 대답했다. 나는 이메일이 없소. 보험사 직원이 놀라며 말했다. 이메일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성공하셨군요. 만약 이메일이 있었다면 지금쯤 무엇이 되어 있을지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아마도 사원으로 일하고 있겠지요.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삶의 여정에서 막힌 길은 하나의 계시이다. 길이 막히는 것은 내면에서 그 길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우리의 존재는 그런 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곤 한다. 삶이 때로 우리의 계획과는 다른 길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우리 가슴이 원하는 길이다. 파도는 그냥 치지 않는다. 어떤 파도는 축복이다. 머리로는 이 방식을 이해할 수 없으나 가슴은 안다. 시는 구불구불한 글씨로 똑바르게 메시지를 적는다. 한 수도승이 제자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 날이 어두워져 머물 곳을 찾던 그들은 경사진 들판 한가운데에서 오두막 한 채를 발견했다. 헛간 같은 집에 누더기 옷을 입은 부부와 새 아이가 살고 있었다.
집 주위에는 곡식도 나무도 자라지 않았다. 여윈 암소 한 마리만 근처에 묶여 있었다. 수도승과 제자가 하룻밤 잠자리를 청하자 그 집 가장이 친절하게 안으로 맞아들여 신선한 우유로 만든 간단한 음식과 치즈를 대접했다. 가난하지만 너그러운 그들의 마음씨에 두 사람은 감동받았다. 식사를 마친 수도승이 그 가족에게 도시와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진 척박한 곳에서 어떻게 생계를 꾸리는지 물었다. 주변에 그들이 일구는 변변한 논밭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삶에 지친 얼굴을 한 아내가 쳐다보자 남편이 체념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늙은 암소 한 마리가 있을 뿐입니다. 우유를 짜서 마시거나 치즈를 만들어 먹고 남으면 마을에 가져가 다른 식량과 바꿉니다. 그렇게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튿날 아침 수도승과 제자는 부부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길을 떠났다. 산모퉁이에 이르자 수도승이 제자에게 말했다. 다시 돌아가서 암소를 절벽 아래로 밀어뜨려라. 제자는 귀를 의심했다. 저 가족은 암소의 의지에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암소가 없으면 굶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도승은 재차 지시했다. 얼른 가서 내 말대로 하라. 젊은 제자는 무거운 가슴을 안고 몰래 오두막으로 돌아갔다. 그 가족의 미래가 걱정되었으나 지혜로운 스승의 명령을 무조건 따르기로 서약했기 때문에 암소를 절벽으로 데려가 밀어뜨릴 수밖에 없었다. 몇 년 후 제자 혼자 그 길을 여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전에 묵었던 그 오두막 부근을 지나게 되었다. 과거에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후회의 감정이 다시금 밀려오면서 늦었지만 그 가족을 찾아가 용서를 빌기로 마음먹었다. 산모퉁이를 돌아 예전의 장소로 들어선 제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때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이 있던 자리에 아름다운 집이 세워져 있고 정성 들여 가꾼 밭과 화단이 집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다. 한눈에 보기에도 풍요와 행복이 넘쳤다. 제자가 문을 두드리자 소박하지만 품이 있는 차림의 남자가 나왔다. 제자가 물었다. 전에 이곳에 살던 가족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이 굶어 죽게 되어 당신에게 이곳을 팔았나요? 남자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자기 가족은 그곳에서 줄곧 살아왔다고 말했다. 제자는 여러 해 전 스승과 함께 그곳에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하룻밤 묵은 이야기를 하며 다시 물었다. 이곳에 살던 그 남자에게 그 후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남자는 제자를 하룻밤 묵고 가라며 집 안으로 초대해 음식을 대접했다. 식사를 마치기를 기다렸다가 그는 자기 가족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했다. 우리에게는 여윈 암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암소에 의지해 겨우 굶지 않을 만큼 살아가고 있었죠. 그것 말고는 다른 생계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암소가 집 뒤 절벽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만 했고 새로운 기술들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버려진 밭에 약초를 심고 묘목들도 키웠습니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우리에게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훨씬 의미 있게 살게 되었습니다. 남자의 얘기를 듣고 제자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스승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구차하게 의존하는 것, 시도와 모험을 가로막는 것을 제거해야만 낡은 삶을 뒤엎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전하게 살아가려고 마음먹는 순간 삶은 우리를 절벽으로 밀어뜨린다. 파도가 후려친다면 그것은 새로운 삶을 살 때가 되었다는 메시지이다. 어떤 상실과 이름도 괜히 온 게 아니다. 시는 구불구불한 글씨로 똑바르게 메시지를 적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나는 지금 절벽으로 밀어뜨려야 할 어떤 암소를 가지고 있는가? 그 암소의 이름은 무엇인가? 내 삶이 의존하고 있는 안락하고 익숙한 것. 그래서 더 나아가지 못하게 나를 붙잡는 것은 질문은 그 자체로 삶의 기술이 될 수 있다. 스스로 그 암소와 작별해야 한다. 삶이 더 넓어지고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영적 교사 페마 초드로는 말한다. 안전하고 확실한 것에만 투자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당신은 행성을 잘못 선택한 것이다. 누구도 우연히 오지 않는다. 모든 일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이유가 있어서 만난다고 나는 믿는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으며 누구도 우리의 삶에 우연히 나타나지 않는다. 누군가는 내 삶에 왔다가 금방 떠나고 누군가는 오래 곁에 머물지만 그들 모두 내 가슴에 크고 작은 자국을 남겨 나는 어느덧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 대학 2학년 때의 초여름, 강의실을 향해 걸어가다가 국문과 후배와 마주쳤다. 어디 가느냐는 그의 질문에 학기말 시험을 치르러 간다고 대답하자 그는 특유의 묘한 입모양을 지으며 선배도 시험을 쳐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요. 하고 어이없다는 듯 말하는 것이었다. 그 말이 잠옷 충격적이었다. 같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사람은 시험 같은 현실적인 일에 맞지 않아 보이는 듯 했다. 그는 그 말을 던지고 가버렸지만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지 하는 자괴감이 들었다. 그 길로 캠퍼스를 나와 도보 여행을 떠났다. 물론 시험을 보지 않아 낙제를 해서 2학년을 다시 다녀야 했다. 그 여름 뙤약볕 아래 길가 과수원에 복숭아를 주워 먹으며 다닌 2달 동안의 도보 여행은 삶과 문학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신발은 낡아 밑창이 너풀거렸지만 내가 걸어갈 길이 분명해졌다. 그리고 곧바로 시 쓰기에 전념해 그해 겨울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되어 문단에 나왔다. 알듯 모를 듯한 후배의 한마디가 많은 것을 바꿔놓은 것이다. 졸업 후 중학교 임시교사가 된 나는 문학에 몰두해야 할 시간에 자음접병과 도움 법칙을 가르치고 있는 현실이 괴로웠다. 랭보는 20살이 되기 전에 대표 시를 썼는데 30살까지만 살기로 한 나는 시 한 줄 쓰지 못하고 있었다. 선배 교사와 저녁을 먹으며 고뇌를 말했더니 그는 3달만 지나면 그런 고민이 사라질 것이라고 감자탕 속 통감자를 건져 먹으며 말했다. 내게는 그 말이 3달 후에는 고민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는 무서운 의미로 들렸다. 그래서 다음 날 사표를 내고 개나리꽃 만발한 운동장을 가로질러 나왔다. 한 달도 못 채웠기 때문에 월급은 사양했다. 더 늦기 전에 선배 교사가 내 삶의 방향을 튼 것이다. 그 후 생계비를 해결하느라 다시 몇 군데 직장을 전전한 끝에 나 자신이 사회 부적응자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조직 생활에 맞지 않기도 했지만 두통이 심해 매일 출근은 늦고 퇴근 시간까지 기다리는 건 힘들었다.
결국 몇 개월 만에 자발적인 추방자가 되어 무직자로 거리를 떠돌았다. 당시 서울 종로 이가에 종로서적이 있어서 수도승이 사원을 중심으로 떠돌듯 그곳을 기점으로 반경 100m 내외를 온종일 걸어 다녔다. 다리가 아프면 서점에 들어가 책을 읽고 마음에 드는 시를 외웠다. 그러던 어느 날 서점 화장실에서 한 남자가 아는 체를 했다. 시 동인 활동을 하던 시절 동인지를 출간한 출판사에서 나를 한번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내 시가 아니라 내 외모에. 화장실에서 그런 인사를 받으니 나 또한 그가 인상 깊었다. 그날 화장실 앞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그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불교 잡지를 운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고리타분한 내용 대신 명상과 영성을 이야기하는 잡지가 필요하다는 내 의견에 그는 동의했으며, 그래서 함께 힘을 합해 새로운 개간지를 내기로 결정하는데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그중 50분은 나 혼자 흥분해서 주장을 폈다. 우리가 만든 잡지는 비록 발행 부수는 미미했으나 구도자들과 영성 추구자들 사이에서 금방 화제가 되었다. 학교 졸업 후 처음으로 이뤄낸 의미 있는 성취였다. 잡지의 내용을 기획하고 글을 쓰면서 나 자신도 인도의 다양한 영적 스승들을 알게 되고 내 삶이 인도라는 나라로 방향을 돌리게 된 시작점이 되었다. 잡지사를 그만둔 지 얼마 후 서울 변두리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한 사람과 마주쳤다. 잡지사 일을 할 때 잠깐 만난 적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버스 안에서 얘기를 나눴고 버스를 함께 내려서도 얘기를 이어갔으며 내가 어디를 가려고 했는지도 잊은 채 대화에 몰두하다가 우리 사회의 명상과 영적 추구에 대한 책이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에 의견이 일치했고 마침내 함께 출판사를 열기로 길 위에서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그리하여 얼마 후 그는 발행인이고 나는 편집장이 되어 정신세계사라는 출판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일은 내가 명상서적을 소개하는 평생에 걸친 작업에 뛰어든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우연한 만남들이 아니었다면 내 삶이 어디로 흘러갔을지, 내가 한 인간으로 제대로 성장할 수 있었을지, 아니면 여전히 사회 부적응자로 서점 주변을 떠돌았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소설가 보르헤스는 썼다. 우리 삶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이들은 각각 특별한 존재이다. 누구든 항상 그의 무언가를 남기고 또 우리의 무언가를 가져간다. 많은 것을 남긴 사람도 적은 것을 남긴 사람도 있지만 무엇도 남기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은 없다. 이것은 누구든 단순한 우연에 의해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증거이다. 어딘가에 나에게 정해진 섭리나 계획이 있고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사람들이 내 앞에 나타난다고 나는 믿는다. 지금의 내 삶에 그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온다.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서 우리 앞에 나타나고 때가 되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된다. 이것이 진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의 나는 내게 길을 가르쳐 준 모든 만남과 부딪힘의 결과물이다. 누구도 내가 걷는 길을 무작위로 교차하지 않는다. 여기 인생의 만남에 관한 작자 미상의 글이 있다.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오는 사람, 한 계절에만 등장하는 사람, 혹은 평생 동안 만남을 갖는 사람이 있다. 그중 어디에 속하는지 알면 저마다의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이유가 있어 당신의 삶에 온 경우
그들은 대개 당신이 드러내 보인 필요를 충족해 주기 위해 온다. 당신이 고난을 통과하도록 돕고 길을 안내하고 지지해 주려고 온다.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당신을 도우려고 온다. 그들은 신이 보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며 실제로도 그렇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그들은 당신 잘못이 전혀 없는데도 혹은 좋지 않은 시기에 관계를 끝낼 것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하기도 한다. 때로는 죽거나 어디론가 떠나버리기도 한다. 때로는 과격한 행동을 해서 당신이 분명한 결단을 내리게 만든다. 이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필요가 충족되었다는 것, 우리가 바라던 것이 채워졌다는 것, 그래서 그들의 역할이 끝났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올려보낸 기도는 응답받았으며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때가 된 것이다. 한 계절 동안만 당신 삶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 그것은 당신이 나누고 성장하고 배우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들은 당신에게 평화로운 시간을 가져다 주고 당신을 웃게 할 것이다. 당신이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일을 가르쳐 줄지도 모른다. 그들은 대개 믿을 수 없을 만큼의 기쁨을 당신에게 준다. 이것을 믿으라. 이것은 사실이다. 다만 한 계절 동안만. 평생의 관계는 당신에게 평생의 배움을 준다. 굳건한 감정적 토대를 갖기 위해 당신이 쌓아 나가야만 하는 것들을. 당신이 할 일은 그 배움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관계에서 당신이 배운 것을 주변의 모든 관계와 삶의 영역에 적용하는 것이다. 사랑은 맹목적이지만 진정한 우정은 천리밖을 본다는 말이 있다. 당신이 내 삶에 나타나 준 것에 감사한다. 그것이 이유가 있는 만남이든 한 계절 동안의 만남이든 생애를 관통하는 만남이든. 융의 돌집. 칼 융은 47세의 스위스 취리 호수 부근 볼링겐 마을의 작은 땅에 둥근 탑 형태의 돌집을 지었다. 자신을 후계자로 지명한 프로이트와 결별한 후 학문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방향상실 상태인 동시에 완전히 허공에 떠 있던 무렵이었다. 프로이트와 등을 돌리는 순간 심리학계에서 매장당하고 친구들마저 융의 책을 쓰레기라고 대놓고 말했다. 그러나 융은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따르기로 했다. 돌집은 융에게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형태였으나 평생에 걸쳐 조금씩 부속 건물을 보태나갔다. 이 돌집은 곧 융에게 내면의 성소가 되었다. 그곳에서 누린 휴식과 재생은 강력했다. 1년에 몇 달씩 그곳에서 지내며 돌에 글씨를 새기고 영적 깨달음의 상징인 만다라를 그리는 한편 자신의 꿈을 분석하는 글을 쓰고 사상을 다듬었다. 생활은 원시에 가까울 만큼 문명을 배격했다. 마루도 카펫도 깔지 않고 울퉁불퉁한 돌바닥을 그대로 사용했다. 흙 가까이 살려고 노력하고 직접 나무를 베고 음식을 만들고 감자를 캤다. 나는 전기 없이 살면서 화덕에 불을 피우며 지냈다. 저녁에는 등잔을 켰다. 수도가 없어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장작을 패 먹을 것을 조리했다. 이런 소박한 일은 인간을 소박하게 만든다. 하지만 단순하게 지내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융은 7시에 일어나 냄비와 프라이팬에게 인사를 건넸다. 아침 준비에 오랜 시간을 보냈으며 식사는 커피와 소시지, 과일, 빵이었다.
오전 2시간은 언제나 지필에 몰두했다. 그 후에는 그림을 그리거나 명상하고 주변 언덕을 산책하고 편지에 답장하면서 오후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밤 10시가 되면 잠자리에 들었다. 융에게 볼링겐의 돌집은 단지 일상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휴식처가 아니라 연구에 더욱 몰입하게 해준 공간이었다. 단순하기 이를 데 없는 이곳에서 융 심리학의 대표 저서 기억공 회상이 집필되었다. 평일에는 주리이 대학 연구실에서 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방문객과 업무에 붙들려 살았지만 주말에는 어김없이 호숫가로 돌아가 직접 살림과 청소를 하며 원시적인 방식을 고수했다. 중간에 그토록 꿈꾸던 인도를 여행하고 미국을 방문해 푸에블로 인디언의 생활을 연구한 것을 제외하면 그의 역작 대부분이 이 돌집에서 쓰여졌다. 하지만 융은 자기만의 그 성소를 그저 탑이라고 불렀다. 이곳에서 나는 나 자신이 사물과 풍경 속으로 스며들어가 각각의 나무 속에, 출렁이는 물결 속에, 구름 속에, 오가는 동물 속에, 그리고 변화하는 계절들 속에 살아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라틴어에서 레푸기움은 피난처, 휴식처의 의미이다. 원래 레푸기움은 빙하기 등 여러 생물종이 멸종하는 환경에서 동식물이 살아남은 장소를 말한다. 빙하기 때 살아남은 생물들처럼 자신의 존재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레푸기움인 것이다. 호숫가 돌집은 융에게 평화롭고 창조적인 삶의 중심이 되어준 진정한 레푸기움이었다. BBC 기자가 찾아갔을 때 노년의 융은 그곳에서 주기적으로 단순한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학문적인 성취를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고 회고했다. 볼링겐에서 나는 진정한 삶의 한복판에 있었으며 나 자신과 가장 가까워졌다. 나에게 그곳은 내 영혼에 몰두한 장소였다. 융에게 그러했듯이 레프기움은 단순한 쉼터 이상이다. 우리의 영혼과 세상 사이에는 거리가 있으며 많은 장소들은 용도 이상의 어떠한 곳도 되지 못한다. 그 거리가 사라지고 내가 피상적으로 존재하거나 이방인처럼 느껴지지 않는 곳. 그래서 무슨 의식을 행하듯 종종 찾아가고 싶은 장소가 있다면 자신의 레프기움을 발견한 것이다. 나는 몇 해의 여름을 라다크 지방에서 지냈다. 현지인 친구 렉진 추비가 제공해준 2층 방은 큰 선물이었다. 인더스강의 진흙 벽돌로 지은 라다크 전통 양식의 집으로 방 안에는 나무 침대 하나와 작가인 나를 배려해 렉진이 구해다 놓은 책상과 나무 의자가 전부였다. 아침에는 10분 거리의 빵가게로 걸어가 아랍식 빵을 샀다. 둥근 진흙 화덕 안쪽 벽에 밀가루 반죽을 붙여 납작하게 구워내는 빵은 값이 싸고 맛이 있었다. 렉진의 아내가 만든 그 지역 특산품인 살구잼을 발라 버터티와 함께 먹었다. 무슬림 주민이 많아 빵가게에서는 늘 줄을 섰다. 아침을 먹은 후에는 맞은편 언덕의 불교 사원에 가서 앉아 있거나 거기서부터 능선을 따라 한두 시간 산책을 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도랑을 따라 힘차게 흐르는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옥상에서 햇볕을 쬐며 책을 읽거나 글을 썼다. 저녁에는 그 집 부엌에서 라다크 주식 중 하나인 추더히 수제비를 만들어 먹었다. 현지인들의 집에 초대받아 갈 때도 있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근처 마을들을 여행했다. 산악 지역답게 어둠이 빨리 내려 늦어도 9시에는 잠자리에 들었다. 텔레비전도 없고 전화도 거의 사용할 일이 없었다.
그런데도 마음과 영혼이 충만했다. 한 번은 북인도 다람살라에서 겨울을 났다. 달라이라마가 머무는 곳이라서 불교 순례자들과 전 세계에서 온 여행자들이 북적이지만 고산지대답게 추운 계절에는 한산했다. 300개의 계단을 올라 더 위쪽의 다람콧이라는 곳에 갔다가 그곳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과 넉넉한 햇빛에 반해 방을 얻었다. 지금은 그곳마저 게스트하우스들과 카페들이 점령했지만 당시는 민가밖에 없어서 고즈넉함 그 자체였다. 아침에는 다시 300개 계단을 내려가 식당에서 티베트 빵을 사오고 저녁에는 나뭇가지로 불을 지펴 칼국수 비슷한 툭발을 만들었다. 주인 아주머니에게서 말린 민트를 얻어다 뜨거운 차를 마시는 사이 어느새 별들이 떴고 그 별빛 신호를 따라 산기슭의 집들이 하나둘 불을 켜는 것을 감상했다. 방에 난방 시설이 없는 탓에 아침에는 밖으로 나가 해맞이를 해야 몸이 녹았다. 원숭이들과 초록색 앵무새들도 햇빛을 쬐러 모였다. 안개가 걷히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더 위쪽으로 올라가 만년설을 구경했다. 카메라 렌즈보다 눈이 먼저 열렸다. 숙소 주위에는 산책로가 많아 매일 발걸음을 유혹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만큼은 방에 앉아 글을 썼다. 생활비는 거의 들지 않았다. 단순한 생활과 음식이 나를 단순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단순함이 나를 나 자신에게 가까워지게 했다. 그 삶은 타인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순전히 내 영혼에 관한 일이었다. 꼭 필요하지 않은 일과 만남들이 줄어들면서 기쁨은 늘어났다. 사치가 문화를 창조하기도 하지만 소박함은 정신을 창조한다. 그곳에서 나는 사원들을 들여다봤고 신상들을 보았고 그런 다음 나 자신 안에서 성소를 발견했다. 기억, 꿈, 회상에서 융은 말한다. 사람들은 점점 커져가는 부족감, 불만족, 불안 심리에 떠밀려 새로운 것을 향해 충동적으로 돌진한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미래가 약속해주는 것들에 의지해 살아간다. 모든 것이 더 나쁜 대가를 치르고 얻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눈부신 과학의 발견이 우리에게 재앙을 가져온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것들은 전체적으로 인간의 기쁨, 만족 또는 행복을 증가시키지 못한다. 볼링겐에 있는 나의 탑에서는 사람이 마치 수백 년을 사는 것처럼 산다. 만약 16세기 사람이 그 집으로 이사 온다면 그에게 새로운 것은 단지 석유 등잔과 성냥일 것이다. 당신에게 그런 곳은 어디인가? 자기만의 사유 공간에서 긴 호흡을 들이쉬고 내쉴 수 있는 곳은 삶이 의미를 잃은 것 같을 때마다 당신을 부르는 곳, 신이 당신을 위해 지도 위에 동그라미를 표시한 곳은 자신만의 레프기움, 자신의 탑을 갖는 일은 중요하다. 그곳이 돌집이든 소나무 숲이든 바닷가 외딴 곳이든 주기적으로 찾아가 분산된 감각을 닫고 자신의 영혼에 몰두하는 장소를 갖는 일은 그것은 떠남이자 도착이다. 그곳에서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되기를 멈추고 오로지 자신의 모습으로 존재한다. 자신의 본 얼굴을 감추느라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자신의 레프기움에서는 타인을 위해 표정을 꾸밀 필요가 없으며 외부의 지나친 소란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고 당신을 움켜쥐었던 세상의 요구에서 벗어난다.
그때 당신은 내면의 성소와 연결된다. 그것은 지혜와 신뢰의 순간이고 얼음이 아니라 물이 되는 순간이다. 내면의 성소에서 당신은 힘의 원천과 연결되어 다시 세상 속으로 돌아온다. 당신은 단단히 오므렸던 봉우리를 열고 자신의 향기를 숨쉰다. 엘리자베스 아펠이 시에 썼듯이 꽃을 피우는 위험보다 봉우리 속에 단단히 숨어 있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마법을 일으키는 비결. 작가는 글을 쓰는 사람이며 기다리는 사람은 웨이터이다 라는 말은 나에게 해당하는 말이다. 이상적인 지필 환경을 기다리는 작가는 한 문장도 쓰지 못한 채 인생을 마친다는 말도. 한때는 주로 밤에 글을 썼지만 새벽에 글을 쓴 지 오래되었다. 오전 5시 반에 일어나 20분 명상을 하고 오후 3시까지 글을 쓰고 번역을 한다. 나는 타고난 재능을 가진 작가나 번역가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매일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 문장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한 단락도 끝내지 못하고 오전을 다 보낼 때도 있다. 여행 산문가 피코아이어가 말한 대로 글을 쓴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에게 은밀한 편지를 쓰는 것과 같다. 여행 중에도 거의 예외가 없다. 새벽 기차 안에서 글을 쓴 적도 많다. 여명이 터오는 겐지스강 계단에 앉아서도 쓰고 히말라야 고개를 넘는 트럭 조수석에서도 계속 중얼거리며 써서 운전사를 겁먹게 만들었다. 영감이 떠오르기를 기다렸다면 한 편의 글도 완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나에게 영감은 그저 매일 계속 쓰는 것이다. 멋진 소재가 그냥 굴러 들어오는 행운은 매번 나를 비켜간다. 지필의 신이 내 지필실에는 안 오고 다른 작가들의 지필실만 편애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다음 문장이 떠오르지 않아 쥐어뜯은 머리카락을 다 모으면 지금보다 훨씬 멋진 장발이 되었을 것이다. 마라톤 선수가 달리기가 쉬워서 달리는 게 아니듯 글쓰기가 쉽다면 나는 글을 쓰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인생의 모순이다. 글쓰기가 너무 어려워서 계속 쓰고 있는 것이다.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글을 쓰지 않으면 다른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상상력이 완전히 고갈되지 않는 한 내가 무턱대고 할 수 있는 일이 글 쓰는 일인데. 글을 잘 쓰는 비결을 묻자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의 작가 마크 트웨이는 말했다. 나 자신이 글 쓰는데 소질이 없음을 발견하는데 15년이 걸렸다. 하지만 글쓰기를 포기할 수 없었다. 계속 써야만 했다. 왜냐하면 그때 이미 나는 유명 작가가 되어 있었으니까. 나는 지금 단순히 노력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소명을 주제로 이 글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자신의 가슴이 원하는 일을 하는 소명 말이다. 하지만 취미 생활이 아니라면 무슨 일이든 수도사가 되는 일만큼이나 어렵다. 글쓰기 역시 그저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밑바닥에 있는 진실성에 다가가 자신의 것을 건져 올리는 시도여야 하기 때문이다. 인도의 피리 연주자 하리프라사드 초우라시아는 40대에 이미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기 시작했다. 80세인 지금도 그의 연주를 능가할 자가 없다. 나는 20년 가까이 해마다 그의 연주를 들으러 다녔다. 한 번은 델리의 신년 음악회에서 만나 하리지 이제 한국에 오실 때입니다 라고 요청하자 그는 흔쾌히 수락했다. 그래서 그해 10월 서울과 부산에서 연주회를 가졌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 아침마다 그의 호텔방에 들렀는데
그는 매번 연습을 하고 있었다. 평생 피리 연주를 해왔으며 예술가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인도 정부가 외교관 여권을 발급하고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 훈장까지 수여받은 대가가 뭄바이에서 델리로 다시 델리에서 서울로 긴 시간 비행기를 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단 40분의 연주를 위해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있었다. 쉬라고 해도 듣지 않았다. 지난 2월 동인도 카락푸르에 있는 인도 공과대학에서 특별 연주회가 있어서 그와 동행했다. 아침 일찍 콜카타를 출발해 점심시간이 지나 도착했는데 그는 점심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저녁 공연을 위해 곧바로 방에서 연습을 시작했다. 바로 전날 밤 콜카타에서 연주회를 가졌는데도 연주를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에 그 학교에서 요가와 명상을 가르치는 교수가 질문했다. 당신은 평생 동안 음악을 해왔는데 이 삶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가? 하리지는 말했다. 나는 이 인생을 통해 분투 노력하는 것을 배웠다. 어렸을 때 일찍 어머니를 잃어 한 조각의 차파티를 얻는 때도 분투 노력해야만 했다. 늦게 음악을 시작했을 때는 스승이 원래 레슬링 선수였던 나의 의지를 시험하기 위해 남들처럼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피리를 불라고 가르쳤다. 그것에 적응하기 위해 끝없이 분투 노력했다. 나는 타고난 음악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 몸을 보라.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어깨를 다쳐 한쪽 팔을 쓰는 것이 힘들다. 따라서 지금도 무한 노력하지 않으면 피리를 불 수 없다. 이곳에 함께 온 한국인 친구는 나더러 이제 그만 쉬라고 하지만 나는 숨이 멎을 때까지 피리를 불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것이 삶이 내게 준 소명이다.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다. 아마도 그 명상 교수는 마음의 평화 같은 초월적인 대답을 기대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대가의 솔직하고 위선적이지 않은 답변, 삶에 대한 진실성의 청중은 갈채를 아끼지 않았다. 앞에서 밝혔듯이 나는 타고난 작가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애초에 이 글에 담으려고 마음먹었던 주제를 제대로 전달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고 나름 분투 노력했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진짜 작가는 그저 계속 글을 쓰는 사람이다. 이 삶에서 진실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축복할 수 있으므로 당신과 나, 우리는 어차피 천재가 아니다. 따라서 하고 또 하고 끝까지 해서 마법을 일으키는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